어르신, 위험해요. 브레이크가 풀린 휠체어가 가파른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었고 그대로 부딪히면 노인의 몸으론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사에 쓰일 장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서 있던 한 여자가 보따리를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사과가 터지고 계란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시어머니한테 또 구박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죠. 팔가죽이 벗겨지고 바지가 찢어지면서도 끝까지 휠체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칠순잔치에서 그 노인과 다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거실 형광등이 퍽 하고 켜졌습니다. 눈꺼풀 위로 쏟아지는 하얀 빛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내려꽂혔습니다. 윤희야, 오늘 납품 준비해야지 뭐하고 자빠져 자고 있어. 일어나. 윤희는 이불을 걷기도 전에 이미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그 소리에 길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며느리를 새벽에 깨워 일을 시키는 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 그게 이 집 시어머니였습니다. 윤희는 이불을 걷고 접이식 매트리스를 반으로 접어 거실 구석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 동작은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온 동작이니까요. 시댁은 박간의 상차림이라는 소규모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요양원 2곳과 연수원 1곳에 반찬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작지만 꾸준한 사업이었죠. 그리고 그 사업의 실질적인 노동력 대부분을 윤희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윤희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납품용 반찬을 손질하고 무치고 볶고 밀폐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배달 준비까지 마치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에는 시어머니의 개인 심부름과 집안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후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윤희의 손은 갈라져 있었고 발바닥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바깥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납품 계약서를 들고 거래처를 돌아다니고 전화통화로 단가를 조율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민수는 윤희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윤희가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민수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에게 방은 없었지만 민수에게는 혼자 쓰는 방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아무리 정성껏 상을 차려도 시어머니는 윤희를 같은 식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다 먹고 나면 먹어. 상 치우면서 먹으면 되지 뭘. 시어머니는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반찬을 담아놓고 국을 끓여놓고도 정작 자기는 식탁에 앉지 못하는 사람. 윤희는 시어머니와 민수가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간 뒤에야 싱크대 앞에 서서 남은 반찬을 조금씩 집어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앉아서 먹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였습니다. 윤희의 친정아버지는 60대 후반으로 뇌경색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한쪽 팔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분이었죠. 병원비는 한 달에 180만 원,
그 돈은 고스란히 윤희의 몫이었습니다. 시댁가게에서 윤희가 받는 돈은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사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봉투에 현금을 넣어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150만 원이 아버지 병원비의 유일한 출처였기에 윤희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먹여 살리니까 고맙게 알아라. 다른 데 가서 누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주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은 꾹 다물었습니다. 대꾸를 하면 그 150만 원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기일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희 앞에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시어머니의 굵은 글씨로 제사 준비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일 5종류, 생선 3종류, 나물 7가지, 전 부칠 재료에 약과와 한과까지. 윤희는 목록을 훑으며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젓가락질을 하다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올해는 사람 좀 부를 거니까 깔끔하게 해. 윤희는 대답 대신 메모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 시어머니가 건네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만큼은 자기 주머니에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윤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래왔으니까요. 아버지 병원비에 쓸 돈에서 또 한 움큼을 떼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이번 주 금요일이 내 칠순잔치인 거 알지? 호텔 연회장 잡아놨으니까 그쪽 세팅도 네가 가서 확인해. 민수는 바쁘니까. 그 목소리에는 명령도 부탁도 아닌 무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가 당연히 할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죠. 윤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부엌 싱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하는데 찬물이 갈라진 손등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자신이 문득 너무 서글펐던 겁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윤희는 거실에 매트리스를 펴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쯤 울린 뒤 아버지의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내. 밥도 잘 먹고 있어. 윤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적어도 밝게 들리도록 애를 썼습니다. 오늘 점심을 거르고 일했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반창고를 4개나 붙이고 있다는 것도 밥상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다는 것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한 줄기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소리 없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매트리스 위에 옆으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8시 새벽 납품을 마친 윤희는 봉투 하나를 꺼내 안에 돈을 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20만 원에 자기 돈 8만 원을 보탰습니다. 합쳐서 28만 원, 이 돈으로 제사장을 전부 봐야 했습니다. 모자란 건 늘 윤희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고 그 돈은 결국 아버지 병원비에서 깎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윤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오래된 언덕 동네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큰 길에서 시장 입구까지는 좁은 비탈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차 한 대 겨우 다니는 골목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골목 끝 시장 좌판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경사가 컸고 손수레를 한번 잘못 놓치면 시장 입구까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갈 만큼 가팔랐죠. 윤희는 2시간 넘게 시장을 돌며 과일, 생선, 나물, 두부, 밀가루, 식용유까지 양손 가득 장보따리 4봉지를 챙겼습니다. 양손에 보따리 2개씩, 어깨에는 장바구니 하나를 걸친 윤희는 비탈길 골목 입구에서 잠시 보따리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비닐 손잡이에 눌린 자국이 손바닥에 붉게 찍혀 있었고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비탈길 위쪽 오래된 약국 앞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혈압약과 당뇨 관리약이 든 하얀 처방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골목의 누구도 낡은 일반 휠체어에 앉은 이 노인이 대형 복지재단과 계열 사업을 거느린 회장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재단 이사회 일정으로 이 동네에 내려온 길이었고 일정 전후로 40년 넘게 들르던 단골 약국에 잠깐 들른 참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좁은 골목에 차를 댈 수 없어 아래쪽 큰 길로 빼둔 상태였고 수행비서는 약국 안에서 약사에게 처방 내용과 복용법을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회장은 약국 앞에 완전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휠체어 브레이크였습니다. 양쪽 다 걸려 있어야 하는데 한쪽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비탈길 위쪽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윙윙거리는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뒷좌석에 파란색 납품 배달통을 실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남편 민수의 지시를 받고 급한 납품 물건을 요양원에 돌리는 중이었습니다. 민수가 아침 일찍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10시 전에 무조건 넣어. 검수전에 빠져야 돼. 기사는 그 재촉에 쫓기듯 좁은 비탈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회장의 휠체어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손 하나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일으킨 바람 압력에 회장의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그 순간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처방약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팔걸이를 움켜잡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기우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한쪽만 걸려있던 브레이크가 그 충격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가 풀렸습니다. 휠체어가 비탈 아래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탈길은 아래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구조였습니다. 1초, 2초가 지나자 휠체어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회장은 양손으로 바퀴를 움켜잡아 멈추려 했지만 고무 표면이 미끄러지면서 손바닥만 쓸렸습니다. 비탈길 끝에는 시장 입구에 좌판들과 세워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부딪히면 78세 노인의 몸이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탈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쪽에서 뭔가가 빠르게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습니다. 그 위에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노인의 두 손은 바퀴를 잡으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0.5초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희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양손에 들고 있던 장보따리 4봉지를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과일 봉지가 터지면서 사과 서너 개가 비탈길을 따라 대구르르 굴러 내려갔습니다. 계란 봉지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비탈을 거슬러 뛰어 올라갔습니다. 경사를 거스르며 달리니 다리가 금세 무거워졌지만 위에서 휠체어가 점점 가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눈앞에서 커졌습니다. 휠체어가 바로 앞까지 밀려온 순간 윤희는 몸을 옆으로 틀어 뒤 손잡이를 낚아채듯 움켜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몸이 앞으로 확 끌려갔습니다. 비탈길의 경사와 휠체어의 무게가 합쳐진 힘은 윤희가 예상한 것보다 몇 배는 거셌습니다. 그대로 손을 놓으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노인이 그대로 좌판과 트럭에 부딪힐 거라는 걸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온몸의 무게를 뒤로 실으며 두 발을 아스팔트에 버텼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끌리며 찌익 하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옆 담벼락 모서리에 쓸렸습니다. 살이 벗겨지는 감촉과 함께 뜨거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왼쪽 무릎도 아스팔트 바닥에 찍혔습니다.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안에 피부까지 까져나갔습니다. 팔꿈치에서 피가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서도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손잡이를 잡은 두 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1m, 2m, 3m, 3m쯤 끌려 내려간 끝에 마침내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비탈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두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른팔 팔꿈치는 살이 벗겨져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왼쪽 무릎에서는 피가 바지를 적시며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등을 흠뻑 적시고 있었고 양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두 손으로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간신히 가라앉히며 휠체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손끝이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윤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윤희의 얼굴을 가까스로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눈앞을 스쳐간 공포가 온몸을 아직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의 팔꿈치에서 흘러내린 피가 아스팔트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자기 상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떨고 있는 이 노인이 더 급했으니까요. 윤희는 휠체어 앞으로 돌아와 노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안색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몸 자체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무릎 위에 있었을 처방약 봉투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오토바이가 스칠 때 떨어진 것이었죠. 윤희는 얼른 허리를 숙여 봉투를 주었습니다. 먼지를 톡톡 털어내고 노인의 떨리는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순간 겉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당 관리.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파르스름한 입술, 떨리는 손끝, 핏기 없는 얼굴,
이 증상들을 윤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오래 간병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것들이었거든요. 저혈당이 오면 아버지도 저렇게 손이 떨리고 입술색이 변하곤 했습니다. 윤희가 노인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감싸 잡았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진 마른 손이 윤희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침 드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른 아침 재단 이사회 일정에 쫓겨 아침을 거른 상태였던 겁니다. 윤희는 그 고개짓을 보자마자 잠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안쪽에서 구겨진 초콜릿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 초콜릿은 윤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에게 쫓기듯 새벽부터 일을 했고 아침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돌다가 허기가 밀려올 때 몰래 하나 먹으려고 주머니에 챙겨 넣은 윤희에게 남은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윤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포장을 뜯어 노인의 손바닥 위에 초콜릿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어르신. 단 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노인은 초콜릿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다 녹아서 흐물거리는 상태였지만 달콤한 것이 혀에 닿자 떨리던 손끝이 아주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초콜릿을 삼키며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잠바, 장보다리를 오래 들어서 붉게 패인 손바닥,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꿈치에 벗겨진 살, 거기서 배어 나오는 피. 이 사람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먹을 것까지 내어준 겁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지 않아 낮고 느린 말투였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요? 윤희는 피가 묻은 손을 슬쩍 등 뒤로 감추며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장보따리 내던지고 무릎까지 까진 아줌마를 아가씨라 불러주는 이 노인이 조금 웃기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는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어르신. 윤희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비탈길에서 휠체어가 밀려 내려오는 걸 보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비탈길 위쪽 약국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 차림의 사람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수행비서였습니다. 약국 안에서 복용법 설명을 듣고 나왔는데 회장의 휠체어가 원래 있던 자리에 없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비탈 아래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윤희는 그 호칭에 살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라니. 하지만 요즘은 작은 회사 사장님도 회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동네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어떤 재단의 어떤 규모의 회장인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급히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살해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마음이 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비탈길에 흩어진 장보따리를 다시 챙기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잔소리가 거세질 게 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갈 길이 급해서요. 어르신 잘 모셔드려요. 윤희는 짧게 인사를 하고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윤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 흩어진 장보따리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터진 사과 봉지를 열어 멀쩡한 것만 골라 다른 비닐에 옮겨 담았고 깨져서 노른자가 흘러나온 계란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할지 뻔했지만 깨진 걸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은 보따리를 다시 양손에 나눠들고 윤희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비서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윤희가 보따리를 줍는 모습을 내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부린 등 까진 무릎에서 배어나오는 피, 그런데도 사과를 하나하나 골라 담는 그 꼼꼼한 손놀림. 회장이 비서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사람 자기도 다쳤으면서 남 걱정부터 하더라. 그 말에는 감탄도 안쓰러움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윤희가 사라진 골목 방향과 인상착의를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구겨진 카키색 잠바, 검은 바지, 장바구니를 어깨에 걸친 30대 후반 여성. 골목 오른쪽으로 사라짐. 비서의 메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장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아래쪽 큰 길에 대기하던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나서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지 않고 대신 손을 집어넣어 확인만 했습니다. 아까 윤희가 뜯어준 초콜릿 포장지였습니다. 구겨지고 끈적거리는 그 얇은 종이를 회장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주머니에 그대로 접어넣은 채 차창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 녹아서 흐물거렸던 초콜릿, 그 작은 따뜻함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윤희는 무거운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큰 길을 향해 걸으면서 아까 비탈길에서 스쳐간 오토바이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파란색 배달통, 옆면에 붙어있던 스티커, 매일 새벽 포장하는 납품 박스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 한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팔꿈치가 쓰리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40분 뒤 윤희가 장보따리를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과일이 이게 뭐야? 여기 멍든 거 안 보여?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와 보따리를 하나하나 뒤지며 과일 상태를 살폈습니다. 비탈길에서 내던졌을 때 부딪혀 멍이 든 사과 2개가 시어머니의 눈에 걸렸고 계란이 빠져 있다는 것도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윤희의 팔꿈치로 향했습니다. 소매 사이로 드러난 벗겨진 살과 마른 핏자국, 그리고 바지 무릎 쪽에 번져 있는 붉은 얼룩. 시어머니는 상처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또 어디서 넘어졌어? 둔하기는. 제사 음식에 피 묻히지 마.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왜 다쳤는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오직 제사 음식이 깔끔하게 준비되는 것뿐이었죠.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수돗물로 팔꿈치에 마른 피를 씻어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무릎에도 큰 밴드를 하나 덧대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윤희는 37살이 아니라 40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윤희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제사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나물 7가지를 삶고 무쳤습니다. 고사리를 불리고 도라지를 손질하고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삶고 물을 채 썰고 미나리를 다듬고 고비를 볶았습니다. 7가지 나물이 각각 다른 접시에 담기기까지 손이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도 부쳐야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풀고
호박전, 동태전, 두부전을 하나하나 기름에 올렸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 속에서 윤희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생선 세 종류를 굽는 것도 윤희의 몫이었고 과일을 깎아 제사상에 올릴 탑 모양으로 싸는 것도 윤희의 손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까 비탈길에서 까진 상처 위에 밴드를 붙였지만 오래 서 있으니 밴드 아래로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지 안쪽이 축축해질 때마다 윤희는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앉으면 다시 일어설 때 무릎이 버텨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부엌에서 12시간이 넘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도록 윤희는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내일 검수 끝나면 바로 정산해요. 네, 금액은 그대로요. 납품 관련 통화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흘러갔고 윤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통화를 하든 윤희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상관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윤희가 제사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와 민수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난 뒤 상을 걷고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마쳤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는 진작에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부엌의 형광등만 윤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부엌 식탁에 겨우 앉았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순간 상처가 쓰려서 얼굴이 찡그러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사가 끝나고 남은 나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젓가락을 들어 나물을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식사는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가고 돌아와서 12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는 동안 밥 한 공기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물을 씹는 동안 윤희의 시선이 무릎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밴드에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상자에서 새 밴드를 꺼내 갈아붙였습니다. 오래된 밴드를 떼어내자 상처가 드러났는데 가장자리가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밴드를 새로 붙이면서 윤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 어르신 안 다치셔서 다행이다. 조용한 부엌에 윤희의 목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자기 무릎은 이 모양이 됐지만 비탈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밀려 내려가던 그 노인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놓였던 겁니다. 윤희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의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칠순잔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잔치 장소인 호텔이 회장그룹 계열이라는 건 윤희는 알지 못했고 시어머니에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재단 쪽 사람도 온다며? 민수야, 명함 제대로 챙겨. 시어머니는 칠순잔치를 인맥을 과시하는 무대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축하해 주는지가 시어머니에게는 잔치의 전부였죠. 민수도 이 잔치를 그냥 어머니의 생일잔치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재단 산하 요양원 납품 계약을 더 키울 기회로 삼으려고 이미 재단 관계자 몇 명에게 초대장을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불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양원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빼돌린 비리가 있었고 최근 재단 쪽에서 납품 단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칠순잔치를 통해 재단 인사들과 얼굴을 트고 관계를 다져서 문제를 조용히 묻어버릴 속셈이었습니다. 윤희에게는 잔치 당일 주방 보조와 세팅 확인, 하객 안내 같은 뒷바라지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며느리인 윤희에게 돌아온 건 또 하나의 노동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윤희에게 잔치용 옷을 사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넌 앞에 나설 일 없잖아. 깔끔한 거 아무거나 입어.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 옷장 서랍을 열어 검은 바지 한 벌과 흰 블라우스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은 됐지만 깨끗하게 관리해온 옷이었습니다. 윤희는 다리미를 꺼내 블라우스의 주름을 하나하나 펴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 상처를 가리려면 긴 소매여야 했거든요. 다리미질을 마치고 블라우스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흰 천이 거실 불빛 아래에서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류 봉투 하나를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시장 비탈길 사고 경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약국 앞에서 휠체어가 밀려 내려갔던 그 사건의 보고서였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78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약국 주변 방범 카메라 영상 확인을 관할 쪽에 요청해 두었다는 내용이 먼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외형과 이동 방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나란히 놓으며 화면을 켰습니다. 흐릿한 방범 카메라 캡처 사진 2장이 떠 있었습니다. 파란색 배달통을 뒷좌석에 실은 오토바이가 좁은 비탈길을 내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배달통 옆면에 스티커 같은 것이 붙어 있었지만 화질이 낮아 글자까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스티커 문양이 이 지역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쓰는 공용 배달 서비스 마크와 유사합니다. 거래처 목록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회장은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캡처 사진 속 오토바이가 바로 그날 자기 휠체어 옆을 스치며 약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그 오토바이였습니다.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속도가 붙던 순간의 공포가 등줄기를 다시 훑고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보고서에서 시선을 거두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 녹아서 흐물거렸던 초콜릿의 포장지였습니다. 접힌 부분을 손끝으로 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 자기도 배가 고팠을 텐데. 비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 역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처방 내용을 확인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가 사라져 있었고 비탈길 아래로 뛰어내려갔을 때 본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구겨진 카키색 잠바를 입은 여자가 피 묻은 팔꿈치를 신경 쓰지도 않은 채 터진 과일 봉지에서 멀쩡한 사과만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신원은 확인됐어? 아직입니다. 인상착의와 사라진 방향까지만 메모해 두었는데 시장 골목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뒤로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억지로 찾을 건 없어.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은 한 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다만 그 오토바이 건은 따로 확인해봐. 비탈길에서 저렇게 달리면 사람 죽어. 비서가 나간 뒤 회장은 초콜릿 포장지를 다시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물으려는 비서에게 갈 길이 급하다는 말만 남기고 터진 장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비탈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에게 남은 것은
반쯤 녹은 초콜릿의 달콤한 맛과 어르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시댁의 좁은 복도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방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확인한 뒤 현관 쪽 복도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담당자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납품 단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마에 잔땀이 배어 있었거든요. 민수의 납품 구조는 간단했습니다. 회장 재단 산하 요양원과 연수원에 식자재를 넣으면서 계약서상 단가와 실제 원가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차액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품질이 낮은 재료를 섞어 넣어 원가를 더 줄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는 한마디로 눈을 감아왔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오토바이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요양원 쪽 배달 루트 바꿔. 시장 쪽 골목은 쓰지 마.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기사가 대꾸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민수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집 김 사장이 그러던데 저번에 시장 쪽에서 좀 과하게 달렸다며? 조심 좀 해.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말의 속뜻은 들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칠순잔치가 사흘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잔치를 기회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에게 미리 초대장을 돌려놓았고 연회장에서 친분을 다지면 단가 재검토 문제를 묻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돌아오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희의 등이 보였습니다. 오른팔 팔꿈치에 붙인 반창고가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장 비탈길에서 휠체어를 잡다가 다친 상처였습니다. 윤희는 매일 새벽 납품 포장을 하면서 박간의 상차림의 물건을 직접 만졌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품목과 실제로 포장하는 물건이 다르다는 걸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부의 질감이 달랐고 나물의 양이 줄어 있었습니다. 한번 물은 적이 있었죠. 여보, 이거 계약서랑 다른 거 아니야? 두부가 저번이랑 달라. 민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잘라버렸습니다. 네가 뭘 알아? 시키는 것만 해. 그 뒤로 윤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장할 때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머릿속 한쪽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민수는 칠순잔치 연회장 예약을 최종 확인하러 호텔에 갔습니다. 이 호텔이 회장그룹 계열이라는 걸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골랐습니다. 회장그룹 계열 호텔에서 잔치를 연다는 것 자체가 거래처 사람들에게 과시가 되니까요. 로비에서 연회장 매니저를 만나 테이블 배치를 확인하던 중 매니저가 귀띔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같은 층에서 재단 행사가 있으시거든요. 잠깐 들르실 수도 있어요. 민수의 볼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한순간 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직접 온다면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 아래로 서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단가 재검토 시점에 회장 본인이 얼굴을 내민다면 납품건이 화제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잠깐 오실 수도 있대. 그날 윤희 절대 앞에 못 나오게 해. 괜히 분위기 망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걔는 뒤에서 일만 하면 돼. 귀한 손님 앞에 세울 얼굴이야?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뜬 사람은 윤희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거실 구석에서 접이식 매트리스를 개고 세수를 하고 며칠 전에 다림질에 둔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소매 길이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팔꿈치에 상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소매가 충분히 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윤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연회장 문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윤희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담당 직원이 연회장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간 것은 윤희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둥근 테이블 12개가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의자가 8개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왼쪽에는 꽃 장식이 들어올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정면 귀빈석 뒤쪽에는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꽃 장식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테이블 위 식기 배치가 맞는지 점검하고 음식이 나올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음식 배치 동선도 미리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한 건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윤희가 혼자 6시간 가까이 준비를 마친 뒤였죠.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한 자주색 치마, 금실로 수놓은 장식까지 한눈에 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옷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잔치용 옷 한 벌 사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자기 한복에는 아끼지 않은 겁니다. 남편 민수도 양복에 넥타이까지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치의 주인공답게 차려입고 나타났고 윤희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한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윤희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깔끔하긴 했지만 화려한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옆에 서면 누가 봐도 직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차림이었죠.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블라우스가 그게 뭐야? 호텔 직원인 줄 알겠다. 뭐, 딱 맞네. 오늘 직원처럼 하면 돼.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치에 며느리로 서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서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 민수는 윤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연회장 안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못 박았습니다. 오늘 넌 하객 앞에 절대 나서지 마. 음식 나르고 뒤에서 대기만 해. 알았지?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윤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판에 방해가 될까봐 미리 차단하는 것이었죠. 알았어. 윤희는 그 한마디만 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무릎에 밴드가 바지 안쪽에서 쓸렸고 상처에 아린 통증이 올라왔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낮 12시가 지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동네 지인들, 거래처 사장들,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들이 속속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구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한 명 한 명에게 온갖 인사를 건네며 가장 빛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차린 것이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사이를 쟁반을 들고 오갔습니다. 음료를 올려 테이블마다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추가 음식을 주방에서 가져오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노동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윤희의 발걸음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 한 명이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윤희를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가씨 호텔 직원이야?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일 시키기 딱 좋아. 주변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웃음을 즐기는 표정이었고 웃음에 동참한 하객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이 집에서는 농담처럼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쟁반을 든 채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물었을 뿐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눈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모욕이었으니까요. 이런 말에 일일이 상처를 받았다면 윤희는 이 집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윤희는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서면서 속으로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기자. 잔치가 끝나면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자 남편 민수가 연회장 입구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인사를 받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쪽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올까, 혹시 회장이 정말 들릴까, 그 기대와 불안이 민수의 얼굴에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 복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격이 단단한 2사람이 좌우로 서서 길을 열었고 그 뒤로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이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재단 이사회를 마친 뒤 오래 거래해온 납품업체 집안 잔치라 10분만 얼굴을 비추려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장의 모습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2초, 3초쯤 멍하게 서 있다가 이내 최대한의 미소를 만들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허리를 숙인 채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회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왔습니다. 2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 누추한 자리에 이렇게 왕림해 주시다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었고 얼굴에는 감격과 과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기 잔치에 직접 왔다는 사실이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하객에게 들리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죠. 연회장 안이 일순간 술렁거렸습니다. 호텔 계열 그룹의 회장이 직접 왔다는 사실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회장의 휠체어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연회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 귀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손끝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장 뒤를 따르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주변 하객들에게는 눈짓으로 보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런 분과 인연이 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온몸으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귀빈석에 앉아 조용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78세 노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사람을 읽어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과한 미소도 시어머니의 과한 인사도 그 눈앞에서는 전부 읽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주방 쪽 문이 열리며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은 그 여자는 귀빈석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이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는 노인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의 팔걸이를 짚은 손, 약간 굽은 어깨, 그리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양손. 윤희의 시선이 그 손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전 시장 비탈길에서 두 손으로 움켜잡았던 휠체어 손잡이의 감촉이 손바닥 위로 되살아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촉감, 아스팔트에 끌리던 운동화 밑창의 마찰, 그리고 휠체어가 멈춘 뒤 돌아본 노인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때 파르스름하게 떨리던 입술, 식은 땀에 젖은 이마,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윤희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쟁반을 든 윤희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반쯤 벌어졌다가 닫히고 다시 벌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르신? 그 소리는 연회장의 웅성거림 속에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귀빈석에 앉은 회장의 귀에는 닿았습니다. 회장은 음료를 가져오는 여성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구겨진 카키색 잠바 대신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장보따리 대신 은색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비탈길에서 자신을 향해 뛰어오르던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급하게 달려와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잡으면서도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었던 그 눈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윤희의 오른팔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블라우스의 긴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소매와 손등 사이의 틈으로 팔꿈치 바로 아래쪽 상처가 살짝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딱지가 완전히 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스팔트에 팔이 쓸리며 살이 벗겨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회장과 윤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희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붉어졌고 회장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쳤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네는 그날 비탈길에서 나를 잡아준.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비탈길에서 장보따리를 내던지고 뛰어 올라갔을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발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귀빈석 옆에 서서 회장에게 음료를 권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시선이 윤희에게 고정된 채 풀리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비탈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팔꿈치와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날. 아침 자기가 오토바이 기사에게 재촉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탈길에서 오토바이가 스쳐 지나간 노인. 그 노인이 눈앞에 앉아있는 이승우 회장이었습니다. 민수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의 표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회장이 그날 오토바이를 기억하고 있다면
배달통의 파란색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오토바이가 박간의 상차림 소속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민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회장이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며느리가 쟁반을 든 채 귀빈석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장면이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가에 유지하고 있던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민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뭐야, 윤희가 왜 저기 서 있어? 당장 치워. 민수는 재빨리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의 팔을 잡고 귀빈석에서 한 발, 두 발 뒤로 이끌며 소곤거렸습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은 뚜렷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쟁반 놓고 주방에 있어. 윤희는 민수에게 팔을 이끌리면서도 회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쟁반을 든 왼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탈길에서 헤어질 때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급하게 돌아섰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서둘러 떠났는데 지금도 결국 같은 이유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회장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윤희의 팔을 잡아 끄는 모습, 윤희가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밀려나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 모습까지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78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희는 이 노인이 대형 복지재단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비탈길에서 만났던 떨리는 손의 어르신, 초콜릿을 건네드렸던 그 어르신이 왜 이 호텔 연회장의 귀빈석에 앉아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고 동시에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굳었던 표정을 재빠르게 바꿔 능숙한 웃음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온 사람 특유의 매끄럽고 빈틈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사람만 보면 아는 척부터 하는 애예요. 귀한 손님 앞에서 꼭 저렇게 나서거든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양복 상의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장에서도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운 모양입니다. 회장님,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하객들이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집안의 위계를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혼나는 애가 밖에선 나서기를 좋아해요. 보시기 민망하시죠? 주방 쪽으로 물러나 있던 윤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쟁반을 가슴 앞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시댁 체면을 깨면 뒤가 어떻게 되는지 윤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십 명의 하객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하객 몇몇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 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까 윤희를 보고
호텔 직원이냐고 물었던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습니다. 회장은 이 모든 말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짚은 오른손의 검지손가락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음으로 그 침묵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웃음의 폭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민수는 회장의 표정을 읽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78세의 얼굴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었고 연회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질 만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며칠 전 시장 비탈길에서 내 휠체어가 밀려 내려갔소.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갔고 브레이크가 풀린 휠체어가 비탈을 타고 내려갔지. 아래에는 시장 좌판과 트럭이 있었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연회장의 공기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회장은 윤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방 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안고 있는 윤희를. 윤희는 회장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장보따리를 내던지고 비탈길을 뛰어 올라와 내 휠체어를 잡아세웠소. 본인도 팔과 무릎이 찢어지면서 연회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수군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쟁반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약봉투를 주어서 내 손에 쥐어줬고 내 손이 떨리는 걸 보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주더군.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복 안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안에 접어둔 초콜릿 포장지의 감촉을 확인하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전부였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사실만 전하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연회장 안에 앉은 하객 중 몇몇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보답도 안 바라고 어르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보따리 챙겨서 갔소.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나석이 좋아하는 며느리라고 깎아내렸던 바로 그 사람. 호텔 직원이냐는 농담에 웃음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 며칠 전 이 연회장의 주인보다 더 큰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 앞에서 하객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정하게 메었던 한복 고름 아래로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 재빨리 잔을 탁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회장이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78세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아까 뭐라 하셨소? 사람만 보면 아는 척부터 한다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운다고?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 뭔가가 걸린 것처럼, 아니 자기가 뱉은 말이 그대로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집안은 처음 보오.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온도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아까 시어머니에게 맞장구 치며 웃던 하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던 계모임 친구가 부채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몇몇 하객은 윤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또 몇몇은 시어머니 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훑쳤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하객들 앞에서 윤희가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뜨겁게 데웠습니다. 시댁에서 수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 어떤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속눈썹 끝에 맺혔지만 윤희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또 약한 사람이 되니까. 민수는 테이블 아래에서 양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비탈길, 회장, 납품. 이 단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민수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귀빈석 뒤에 서 있던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조사 중인 그 오토바이, 이 집안 납품 라인하고 직접 연결되는지 최종 확인해.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즉시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빠르지만 소란스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이 빠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변했고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쥐었던 주먹의 손톱이 손바닥에 반달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웃음과 박수가 넘치던 공간이 지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빈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회장 앞에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하객 서너 명이 모여 앉은 테이블 뒤쪽에 서서 두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귓속말 소리가 웅웅거리며 연회장 안을 낮게 채웠습니다. 민수는 겉으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풀렀다 잠갔다를 반복하며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셔츠 깃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장면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에게 보냈던 문자들, 사고 당일 것과 사고 뒤에 보낸 것. 그 문자들이 아직 기사의 휴대폰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민수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윤희는 주방 쪽으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 밖 복도에서는 비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부터 비서는 두 갈래로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시장 약국 주변 방범 카메라 영상을 관할 경찰에 요청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미 메모해 두었던 오토바이 배달통의 특징을 민수의 납품업체 박간의 상차림 소속 배달 기사 목록과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전화를 걸고 메모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거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잠시 어수선한 틈이 생겼습니다. 하객 몇몇이 화장실을 가거나 복도로 나가며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주방 쪽에 서 있는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윤희야, 손님상에 과일 접시가 빠진 것 같아. 잠깐 뒤쪽 복도로 와봐. 확인할 게 있어. 윤희는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음식 세팅을 지적하는 건 늘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잔치 준비를 하면서도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민수는 늘 이런 식으로 윤희를 불러 이것저것 확인시켰습니다. 복도 구석 하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에서 15걸음쯤 떨어진 모퉁이 뒤편. 비상구 표시 등의 초록빛만 희미하게 비치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핸드폰 내놔.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하객들 앞에 보이던 점잖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희가 당황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 왜? 시장에서 사진 찍은 거 있지? 오토바이 기사한테 연락한 거 있어? 다 내놔. 윤희는 사진을 찍은 적도 기사에게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시장 비탈길에서 오토바이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남편의 납품 배달이라는 걸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회장이 오토바이 건을 납품 라인과 연결해 확인하라고 지시한 그 순간부터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윤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윤희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려 했습니다. 내놓으라고. 뭘 갖고 있는 거야? 그날 뭘 본 건데? 민수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희의 손목 위로 손가락 자국이 붉게 찍혔습니다. 아파, 나봐. 윤희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손목을 빼려 했지만 민수의 힘이 셌습니다. 윤희가 몸을 비틀며 버티자 민수가 더 세게 잡아당겼고 그 순간 윤희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나와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윤희가 한 손에 들고 있던 빈 쟁반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도 들릴 만큼 크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연회장 안에서 하객 2명이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거의 동시에 회장 측 수행원 1명도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돌아왔습니다. 수행원이 즉시 민수와 윤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넓은 어깨로 민수를 밀어내며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민수의 손이 윤희의 손목에서 풀렸습니다. 하객들이 복도로 하나둘 몰려나왔고 시어머니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는 분노와 이 장면을 하객들이 보고 있다는 공포가 동시에 얼굴 위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도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복도까지 나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조용히 굴러왔습니다. 회장은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바닥에 뒤집힌 쟁반과 깨진 휴대폰, 그리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손목을 감싸쥐고 있는 윤희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민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민수는 수행원에게 밀려나 복도 반대편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이마에 땀이 턱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며칠간 진행해온 조사의 마지막 확인이 마침 끝난 참이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최종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비서의 손에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에게 다가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목을 감싸 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날 오토바이를 봤어요. 파란색 배달통에 옆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우리 가게 납품 박스에 붙이는 것과 비슷했어요. 기사분은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 오토바이가 어르신 휠체어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문자입니다. 10시 전에 무조건 넣어. 검수전에 빠져야 돼. 그리고 사고 이후에 보낸 문자입니다. 당분간 요양원 쪽 배달 루트 받고 시장 쪽 골목은 쓰지 마. 복도에 모인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시장 상인 한 분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평소 밖간에 상차림 납품 물건을 나르던 기사의 것이라고요. 윤희의 증언과 비서의 조사 결과 그리고 시장 상인의 진술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윤희는 회장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핵심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복도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빼앗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하객들과 회장 앞에서 자신의 비리를 확정짓는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 회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웃으려던 그 사람이 지금은 복도 구석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연회장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아있던 하객 대여섯 명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에게 쏠렸고 비서가 휠체어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올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간의 상차림, 우리 재단 산하요양원과 연수원 납품 계약 즉시 보류시켜 오늘부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납품 라인 전면 조사해. 원가 빼돌린 것, 품질 문제 전부. 그리고 조사 끝나는 대로 거래처 목록에서 완전히 빼. 그 말이 연회장 안에 퍼지자 꽃 장식 아래 남아있던 하객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은식기가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반쯤 먹다 남은 접시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허겁지겁 회장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양복 셔츠 안쪽은 이미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 옆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려는 듯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기회만 주시면. 회장은 민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시선을 돌려버렸고 민수의 목소리는 연회장 천장 아래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수행원이 민수의 팔을 잡아 옆으로 물렸고 민수는 축 늘어진 어깨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하객들 사이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칠순잔치를 위해 새로 맞춘 한복에 고름이 비뚤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고 두 손은 소매 끝을 꾸깃꾸깃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이 회장님 재단 거래처라며 어깨를 펴던 입으로 이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가방을 짚는 소리,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인사가 뒤섞였습니다. 칠순잔치의 화려한 무대가 시댁의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몇 시간 전까지 옆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사람들이
눈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 한 명이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나 먼저 갈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시어머니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것은 텅 빈 테이블 여러 개와 치우다 만 접시들, 구겨진 냅킨, 그리고 꽃 장식에서 떨어진 꽃잎뿐이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윤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괜히 나서서.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출구 쪽에서 돌아보던 하객 한 명의 시선과 마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도 분노도 아닌 조용한 경멸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렸던 입을 다물었고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서서히 번지면서 온몸을 채워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던 아침들, 식구들 밥상을 차려놓고 싱크대 앞에서 혼자 찬밥을 먹던 저녁들, 팔꿈치에서 피가 나는데 제사 음식에 피 묻히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날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밀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손끝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이 집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허리에 묶인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손가락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은 앞치마를 가장 가까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동작 하나에 수년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 서 있었고 복도 끝 창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와 회장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숙이자 회장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시장 비탈길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초콜릿 아직 갚지 못했소.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은 붉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원래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회장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자 비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와 명함 한 장을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재단 산하사회복지관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윤희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주 뒤 윤희는 시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와 이불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층 건물 거실 구석에서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자던 그 자리를 떠나는데 필요한 물건은 고작 그만큼이었거든요. 회장은 윤희의 사정을 조용히 확인한 뒤 재단 산하병원을 통해 친정아버지의 전원 절차와 치료비 지원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던 병원비 부담을 재단의 정식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덜어준 것이었고 윤희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의 기존 지원 체계 안에서 조용히 처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윤희는 복지관에서 조리보조로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수년간 새벽마다 반찬을 손질하고 상차림을 준비하던 솜씨가 처음으로 정당한 급여와 함께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납품 비리는 재단 감사팀의 전면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계약 단가와 실제 원가 사이에서 빼돌린 금액, 품질이 낮은 식자재를 섞어 넣은 내역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민수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거래처를 모두 잃었고 칠순잔치 사건이 동네에 퍼지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남편의 비리와 증거인멸 시도, 복도에서의 폭력이 명확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윤희는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으로 봄 햇살이 들어와 이불 위에 따뜻한 빛을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이 윤희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우리 딸, 지금은 좀 괜찮아? 윤희가 웃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다음 날 점심시간 복지관 조리실에서 동료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요. 윤희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수천 번 상을 차렸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회장은 그 뒤로 윤희를 직접 찾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단 담당자를 통해 윤희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윤희의 책상 서랍에는 초콜릿이 한 줄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허기질 때를 대비해 잠바 주머니에 하나만 구겨넣고 다녔지만 이제는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자기만의 몫이었습니다. 남에게 건네기 전에 자기 배를 먼저 챙기는 법을 윤희는 비로소 배운 것이었습니다. 시장 비탈길의 그 5분이 윤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윤희를 구한 것은 밀려내려가는 휠체어를 향해 장보따리를 내던지고 뛰어 올라갔던 윤희 자신의 선함이었습니다. 남에게 건네기 전에 자기 배부터 챙기는 법. 이 당연한 한 가지를 윤희는 37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웠습니다. 윤희를 일으켜 세운 건 회장님의 도움도 우연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비탈길에서 밀려 내려오는 낯선 노인을 향해 자기 몸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 올라갔던 그 마음. 주머니 속 마지막 초콜릿 하나까지 아낌없이 건네던 그 손길. 윤희를 구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윤희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